지금 사회가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대응해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될지 되게 궁금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도 좀 궁금하고, 제가 건축가이긴 하지만 제가 답을 다 알지는 못해요. 저도 이렇게 도전해보고 실험해보고 추구해보면서 뭔가 정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걸을 뿐이지, 제가 모든 답을 알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주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미 다가와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 그 마하고 처는 첫 글자인데요. 마는 마지막이라는 거의 첫 글자고, 처는 처음 할 때의 첫 글자 처입니다. 그래서 베이비 붐 세대가 이제 지금은 이제 중년층을 지나가고 있는데,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정도까지 의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말은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마지막 세대.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자식들은 우리를 봉양 안 할 겁니다.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은 마지막 세대니까 부모님을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 처는 이게 좀 충격적이지만 자식에게 버림받는 처음 세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합쳐서 마처 세대라는 말을 해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진짜 맞구나 하면서도 슬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부모님을 봉양하고, 봉양까지는 아니지만 모시고 있지만 우리 자식들한테는 이렇게 못 바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자식들 세대는 아마 더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마지막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의 가장 큰 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사회 구조가 변하고, 그다음에 저출산과 인구 감소, 그다음에 정년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겠고요. 그다음 마처 세대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조금 변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노후 준비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첫 번째가 경제력 당연히 중요하죠. 경제력이 없으면 투비브 웰을 해야 그 다음에 투비브 베터를 할 수가 있는데, 경제력이 없으면 일단은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양보를 해야 되니까 경제력이 당연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경제력의 한계를 이제 설정하는 게 다르겠죠. 누구는 50억 있어야 노년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10억이 있으면 내가 10억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경제력은 저마다 다를 것이지만 어쨌든 경제력이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당연히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은 당연히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 그러니까 노후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관계가 다 끊어지잖아요. 현업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그냥 동네 아저씨고,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다 멀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관계가 줄어들면 더 빨리 늙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꿈이 중요하죠.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노후가 됐을 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꿈을 꾸셔야 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뭐가 내가 좋아하는 건지를 찾아야 됩니다. 딱 막상 내가 65세가 됐을 때 갑자기 뭔가 하고 싶은 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노후를 위한 부정적인 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될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내가 노후에 더 신나게 재밌게 살면서 놀려면
지금부터 재밌는 것들 계속 찾아보고 나중에 이거 해야지 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유롭고, 그다음에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비교하지 않는 삶. 자기 스스로 이제 써야 되고 자기의 본 모습을 이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우리나라를 발전을 저해하는 게 비교하는 것 아닐까 싶어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시면 안 해도 되는데 남들이 하면 안 할 수 없고 또 남들이 가졌다고 하면 나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남들이 뭔가 말을 하면 거기에 계속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인데 그냥 이 자연에 있는 들꽃처럼 각자 하나하나 자기만의 색깔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밑에 리조바이트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까요?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고령화 사회고 이런 고령화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직업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 리조바이트가 리조트하고 아르바이트하고의 합치말. 일본에는 온천이 많잖아요. 그 온천에 가서 거기에 기숙사 숙소에서 온천을 즐기면서 일하고 한 달 정도, 한두 달 일하고 다음 온천으로 간대요. 그러면 보통 10시부터 3시까지 일하고 3시부터 자유를 해요. 그리고 월급은 은하돈으로 한 90만 원? 100만 원 정도. 그래서 남편 버리고 혼자 가는 경우도 많대요. 이게 리조바이트하고. 그래서 리조바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 누구에게도 보겠지만 요즘에 일본에서는 생전 장례식이라는 것도 한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슬퍼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그나마 체력적으로 여력이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한 끼의 좋은 식사와 마지막 떠날 때의 모습을 미리 생전에 하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웰빙하고 웰다잉하고 사실은 같은 말인데 죽음이라는 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이면 무엇이 좋겠다. 오래 사는 것보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더 많은 꿈을 꾸고 나중에 하고 싶은 것들 더 많이 생각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을 물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당장 내가 100세 사는 문제보다 이 지구에 대한 생각을 좀 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중에 지구에 대해 생각해 보면 기후위기가 있죠. 기후변화가 워낙 심하고 이게 심하다 보니까 자연재해까지 나타나고 그다음에 지구온난화 그런 지구의 위기에 대해서 예전에도 저도 제가 살아있을 동안 지구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조금씩 실천하지 않으면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닐 거고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올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후위기와 연관된 게 에너지 위기죠. 화석 에너지 사용이 이제 문제가 생길 거고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는 에너지가 고갈되면 아마 생존하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한전에서 블랙아웃이 와서 단전이 돼서 우리나라가 한 3일 동안 예를 들어서 전기가 끊어진다. 그러면 아마 나라에 존폐가 달려 있을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에 대해서도 에너지를 절약한다 또는 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에너지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 자연에 대한 것, 이것들은 결국은 우리 당대에 아까 100세 안에서 다 쓰고 가면 그 뒤에는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거면 이 환경이나 자연에 대해서 조금 더 앞선 세대가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후학자 중에 한 명이 한 말이 지금 지구는 우리 아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쓸 지구를 우리가 빌려와서 쓰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구가 이 자연환경과 이런 환경들이 우리 게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카테고리였고요. 세 번째가 기술입니다. 여기 제가 뭐 써보니까 몇 개 없어서 지금 몇 개 못 써봤는데요. 기술이 이제 엄청나게 발달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술이 발달하는 속도는 거의 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게 배로 제곱의 제곱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 100년간 지식의 축적이 지난 세기에 10년 안에 다 그만큼 채웠다고 하고 이게 1년, 10년, 10년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뭐 발명가가 분명하지만 스마트폰 쓴지도 그렇게 오래 시작하고 조금 이런 거 잘 못하는데요. 요즘에 AI 막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직 저도 챗GPT 써보신 분 없게 되시네요. 아직 한 번도 못 써봤어요. 막 써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뭐 특별한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조금 버티고 있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이 발전이 엄청나게 우리 삶을 바꿀 것이라는 예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한 4가지만 써봤는데요. 뭐 의료의 혁신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이제 로봇도 있고 AI나 더 나아가서 휴머노이드까지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저는 기술 혁신이 생기거나 기술이 정말 인간에게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은 방향에서는 정말 많은 혁신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건 의료 혁신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한 석 달에 한 번 세브란스 병원에 오십니다. 적어도 시골에서. 그러면 제가 하루 종일 모셔야 되는데 사실 별로 진료도 얼마 하지도 않고 검사만 많이 해요. 근데 의료 혁신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원격으로 진료하거나 일본에는 왕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그 어렵게 대학병원 찾아가지 않고 왕진에서 기초검사 다 하고 정말 중병일 때만 이제 병원 오시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영화에서 보면은 또 그 캡슐에 들어가면 길이가 휘 해가지고 다 꽂히잖아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의료 혁신이 생기면 우리의 삶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꼭 뭐 나이 들어서 대학병원 근처에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의료 서비스가 지금 어떤 의사들의 독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보편적으로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정말 편하게 작동만 될 수 있으면 아마 노후에도 정말 좋을 거고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이동 수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저는 자율주행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제 술 먹어도 되겠다. 언제나 술 먹고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거는 아주 작은 거고 자율주행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율주행이 되면 거주지의 문제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출퇴근 2시간 걸립니다.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으로 한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이동하는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 안에서 이미 일을 할 수 있어요. 2시간을 출퇴근이 아니라 2시간 동안 허물을 볼 수도 있고 내가 쉴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회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이동
이동이라는 개념하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출퇴근하는데 2시간 걸려도 이게 출퇴근하는 시간까지 근무 시간으로 확보해서 한다고 치면 내가 양평에 살아도 강남에 출퇴근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이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자동차만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자율주행 차를 공용으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주차장이 없을 수도 있죠. 주차장이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할 때 돌아다니는 자율주행이 나를 서비스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운전을 못해도 나이가 들어도 내가 원하는 위치, 원하는 곳만까지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면 삶의 범위가 달라지고 삶의 형태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은 지금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을 로봇이 하잖아요. 로봇이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도.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기계 장치가 잘 놓여줄 수 있는 조건이 있고 한계는 있긴 한데 인간의 어려운 일들은 이제 로봇가 할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리고 AI가 생기면서 지능형이니까 인간의 대부분의 단순 기능적인 업무들은 다 뺏어갈 것이고 우리가 그러면 AI가 못하는 것들만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현재는 AI가 못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를 잡거든요. 어떤 질문에 대답하고 정보를 찾아주고 학습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다양한 이 사람 한 사람에 맞춰서 실질적인 오프라인 접촉에서 관계를 맺고 풀어나가는 건 아직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의사나 법률가 이런 것도 AI가 많이 대체할 거고요. 건축도 AI가 많은 부분이 대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로봇은 웃기게 감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평 불만이 없어요. 인간은 되게 감정적인 존재라서 말 한마디 잘못해도 하루 종일 울을 수도 있고 얘는 감정이 없고 단순히 반복하는 거에도 실증이 난다고. 근데 정말 저는 이게 영화가 다 현실이 되고 있지만 사람 모양하고 똑같은 휴머노이드 기계가 집안일도 하고 가사일도 하고 뭐 배도 보고 내가 힘들면 나를 모시고 운전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들고 그 영화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휴머노이드 가정부가 집에 하나 있다. 만약에 한 대 10억이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제 비리프 부익부 현상이 막 생기겠다. 말씀하셨듯이 혜택을 누려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기술을 나한테 지금 못하는 사람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겠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 늙고 나이가 들잖아요. 근데 그분이 늙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공부를 해야 돼. 하루 더 뭔가 찾아봐야 돼. 뭘 해야 돼. 그래서 늙지 않는 방법은 성장하고 있으면 늙으면 좀 어때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가 성장하고 있을 때 늙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더 배우고 더 실천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는 행위를 하는 그 과정에서는 늙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체가 되고 뭔가 보여지면 그때부터 늙기 시작해요. 그래서 100세인 사람은 외관적으로 늙었죠. 나이도 많고. 그렇지만 그분은 어제에 비해서 오늘 하루 더 노력하고 더 새로운 거에 도전하기 때문에 늙지 않고 건강하게 잘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늙는 방법은 누구나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도 그랬지만 어느 정도 해놓으면 그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시점에 와도 아마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늙지 않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결국 그러면 우리 인간성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야 되냐 그리고 공동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개인의 시대를 떠나서 핵 개인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의미가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편한 시대가 왔고, 이제 사람과의 대면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식당에 가면 그 주문부터 서빙까지 다 기계가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끼리 대하는 거를 힘들어한대요. 부담스러워. 그게 더 편하대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으로 가게 되고, 우리가 뭔가 연대를 하는 것도 점점 이상해질 겁니다. 그리고 뭐 옆에 있는 이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우리 마을에 있는 공동체가 어떤 의미 있는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나이가 들면 가족보다 이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웃이 옛날 같은 이웃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웃과 같이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은 귀결이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뭐 기술적인 거, 그 다음에 100세 시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후 환경. 이게 결국 마지막에 적용되는 게 결국은 건축이에요.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담겨서 결국 마지막에 건축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건축가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시대 정신을 닮는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때는 시대가 뭔가 개혁적으로 변할 때에 건축이 선동자로서 역할을 했었고요. 지금은 그냥 뭐 나는 시골에 한 30평 지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뭐 AI가 어떻고 테크놀로지가 어떻고 나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상관이 있는 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나 공간 건축이 이 사회 변화, 기후 변화, 하술 변화, 수명 변화가 결국은 건축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건축의 변화는 우리가 앞으로 살고자 하는 방향에 또 다른 배경이나 무대로서 작용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적 나눔이라는 게 제 철학입니다. 창조적인 것은 인간이 앞으로는 더 그렇겠지만 정말 죽을 때까지 창조를 해야 돼요. 그 창조가 대단한 창조여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짓는 행위는 창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옷도 짓는다고 그러고 글도 짓는다고 그러고 밥도 짓는다고 그러고 짓는다는 행위가 있잖아요. 요리하는 것도 그렇고 농사도 짓는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말에는 웬만한 말에 짓는다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창조적이어야 되고, 그게 대단한 것이든 대단하지 않은 것이든 생산하고 활동하고 지어서 그 다음에 이웃이나 공동체와 나누는 삶, 이게 저 창조라는 단어와 나눔이라는 단어가 제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건축적인 또는 삶의 철학이고, 이걸 위해서 저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